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의 공천을 책임질 공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70년대생 법조계 위주의 외부 인사 7명과 이철규, 장동혁 등 현역 의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막판까지 잔류를 호소했던 민주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핵심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기의 태양건설이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 워크아웃 개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사 기간 중 새로 부각할 수 있는 우발 채무가 변수로 남아있고 PF 시장 불안도 여전해 당분간은 살얼음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딱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표 인적 쇄신이자 공천 여부를 좌지우지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구성원 면면을 뜯어보니 특징이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외부 인사였고 절반이 70년대생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 또 법조계에 있었던 인물들이 대거 배치가 됐거든요. 7, 8, 9 세대를 전면에 내세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겁니다. 이른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합류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에 한 위원장은 공천은 내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겁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공관위가 꾸려졌습니다. 현역 의원 중엔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합류했고 외부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유일준 변호사, 의료계, 변리사 등 모두 1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70년대생 젊은 피와 법조계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률 전문가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공천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이렇게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구성을 한 건데요. 제가 아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원래 저는 항상 제가 알았던 분들과 일하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정평난 분들과 새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곳 부산에서 공관위 구성을 공식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공천도 예고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현역 대규모 물갈이론에는 몇 선 이상은 불출마하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길 수 있고 명분 있는 분들은 출마해야 한다고 공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공천관리위원까지 다 정해졌으니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동훈 표의 이기는 공천은 친윤 색채를 얼만큼 덜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대표적 친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공천에 관여하게 됐고 대통령실 나와서 출마하겠다는 참모들도 50명이나 되죠. 한 위원장 고민이 적지 않을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관위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되자 당 안팎에선 벌써 용산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당연직 현역 의원들이 총선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인재영입을 총괄하는 이철규 의원의 풍부한 선거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당을 위한 선택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을 위한 공천이 아니잖아요. 그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인재를 많이 만나는 인재영입위원장 합류는 실보다 득이 많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사람들을 잘 잘라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출마를 굳힌 참모 등 50여 명을 험지로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고
한 중진은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비윤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천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것, 좀 더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공관위는 다음 주 공식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24년 전 정계에 입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은 민주당과 함께였습니다.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을 지냈고 전라남도 지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당대표, 대선 경선 후보까지 지냈었죠. 당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당력이 제일 길다 그러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부터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이랬던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와 품격이 사라지고 증오와 혐오만 남았다면서 말이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섭니다. 직접 작성한 6쪽의 회견문에는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냈던 것과 위성정당 호용을 뼈아픈 실수로 꼽으며 자신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노노의 글귀 후목 불가조를 인용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거대 양당들이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만 계속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정치로 바꾸는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특권 없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판을 흔들 제3지대 세력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총선을 90일 남겨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쪼개지게 됐죠. 당 안팎에선 제2의 안철수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탈당이 아닌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탈당을 만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당에 남기로 한 멤버 윤영찬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된다, 출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탈당을 만류했습니다. 의원 129명이 공동 성명을 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당 지도부도 나서 잔류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한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을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 하지만 끝내 이 전 대표가 결별을 선언하자 곧장 거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저버렸다, 제2의 안철수, 정치적 죽음의 길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고 호남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의 어부지를 주는. 민주당 잔류를 선언한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도 탈당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친명계 원외 모임 민주당 혁신행동은 경쟁자인 현근택 후보의 출마가 불투명해지자 잔류를 선택했다며 배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당한 조응천 의원은 윤 의원을 겨냥한 친명 자객이 계속 갈 것이라며 당 내에서 험난한 길을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 빅텐트가 쳐질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 추적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까요?
일단 이 전 대표는 독자적 신당을 차리기보다는 먼저 민주당을 떠나 이 창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총선에 출마하거나 대표를 맡기보다는 이 새 정치 세력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원칙과 상식엔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신과 함께로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두 세력이 모여서 내일 신당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저희가 창당 계획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3파전 구도로 국민들에게 이게 짜장면 짬뽕 말고 다른 거 더 김치찌개도 있다. 설렁탕도 있다. 이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일단은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파전 구도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정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이준석 전 대표와도 어떻게 합류가 될까요? 예, 일단 금태섭, 양향자, 이준석 세력까지 함께한다면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이다라는 그렇죠. 관측이 많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의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는 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가치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탈당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야권 분열로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대표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엔 비판적인 입장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전 대표 오늘 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기대한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죠. 그러네요. 여기에 더해서 두 사람이 최근 대담 방송도 녹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촬영부는 오는 18일 이후에 공개될 예정인데 양쪽의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연대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에는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모이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거를 위한 느슨한 연대가 될지 아니면 합당까지 이루어질지도 두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일단 양쪽 모두 합당 가능성까지 열어두곤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조응천 의원 그리고 가칭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기호 3번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는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합당일 겁니다. 뭐 당분간 연대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얘기만 들어보면은 합당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분위기는 그렇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연대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일단 양쪽 모두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야지 신당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이 더 높아지거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면 양당에서 공천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본격화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른바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를 포함한 이 중도층 일부가 결국에는 거대 양당으로 결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 이 신당 세력이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추적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데는 정치의 양극화, 혐오의 정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혐오를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거짓 정보들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사실을 전달하는 건 10%도 안 됐죠.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걸 바로잡긴커녕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전체 영상을 보면 어린이가 들고 온 손피켓을 치우고 사진을 찍지만 일부 장면만을 편집해 아동학대 논란을 제기합니다. 생사가 오갈 만큼 위급한 피습 상황에도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다거나 자작극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여야 모두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유튜브를 중심으로 자극적인 정보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대선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치 유튜브 채널 80개에 올라온 동영상 800개가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사실 전달 비율 10%에 못 미쳐 대부분은 의견 전달에 불과했고, 특히 콘텐츠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적대와 증오 표현이 포함된 경우도 85%로 높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정치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연구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고 걸러줘야 할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믿고, 그다음에 또 같은 쪽에 있는 정치인이 얘기했을 때는 좀 믿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주의 품질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심대하게 훼손이 되는 거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짓 정보가 활개칠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자성과 함께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거래 수수료를 내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사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접 투자가 한결 수월해지는 겁니다. 어제 가짜뉴스로 한바탕 해서인지 오늘은 시장에서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전날은 가짜뉴스였지만 이번엔 진짜로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11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앞으로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지 않고 ETF에 가입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자산운용사들의 ETF를 통해 소액이나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Well, the bullish narrative is that this is a new big on-ramp to crypto, which is going to attract a lot more investors, and ultimately that's going to push the price up. 특히 가상화폐의 터줏대감인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핵심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날 가짜뉴스로 출렁였던 시장은 오히려 진짜뉴스에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 직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크게 출렁였지만 진짜뉴스 이후에는 46,482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1년 새 160% 넘게 올라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시각과 이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짜뉴스가 게재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안을 작성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며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다음 날 같은 내용으로 진짜뉴스가 발표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훼손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최은미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요. 사실상 비트코인 ETF라는 한 종목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서 테슬라 이런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 사듯이 비트코인 ETF라는 종목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실제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펀드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뭐 미국으로 치면 바이낸스, 우리나라로 하면은 업비트 같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접근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금처럼 투자 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투기 수단에서 투자 자산으로 15년 만에 제도권에 들어와 인정받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은 이제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구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폐의 대체제, 결제 대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개인 투자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기관이나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큰 손,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ETF를 사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분석가들은 그리고 영국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만 최소 130조 원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사듯이 미국 증시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우리나라 증권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중개하는 종목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미국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가능성 있냐? 이 역시 당장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거래소를 통한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면 2021년인가요? 그때 투기 광풍이 일었던 그때의 일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실제로 한 4%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게다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가격도 같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코인은 주식처럼 하루에 오를 수 있는 뭐 상한가, 하한가 이런 가격 제한 폭도 없고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황일 때는 막 수십 배 급등하지만 순식간에 폭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주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엔진에서 불꽃이 일어 탑승객 122명이 불안에 떨어야 했죠. 항공기 운행 중 새와 부딪히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어려워서 하늘의 교통사고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항에서만도 해마다 130건 정도씩 발생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날개 밑으로 불꽃이 깜빡입니다. 고도가 낮아지자 불꽃은 더욱 커져 폭죽 터지듯 요란하게 튑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 인천공항으로 착륙하는 티웨이 항공 여객기에서 갑작스레 기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새가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긴 겁니다. 여객기는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날아오른 뒤 약 20분 만에 다시 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체 고장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 122명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조종사 판단해서 잘 내린 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과거 미국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한 여객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일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 공항에서는 해마다 130건 정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충돌을 막기 위해 국내 공항들은 공포탄을 쏘거나 폭음 경보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새집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새가 들어가도 불꽃은 켜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연료 이외에 딴 이물질이 타거든요.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철새들의 이동 횟수가 잦아지고 한반도 체류 기간이 늘고 있어 공항마다 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원래 공기업에서 일하다 부패 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무관하게 실형을 선고받아 면직됐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있던 곳으로 복직해 일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인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지만 인사 책임자도 복직된 직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사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경마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A씨는 출소 3년 만에 복직 형태로 마사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재채용 절차 등도 밟지 않고 업무에 복귀시킨 겁니다. 채용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고를 취한 다음에 복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중간에 어떠한 절차도 없었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이 기간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임원이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인사팀에서 아마 그건 좀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도과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 과정 중 적발됐지만 이 마사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A씨 또한 여전히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직을 주도했던 임원 B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지만 B씨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방해나 또는 직권 남용 문제로 저희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사비리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인사를 집행하는 주요 위치에 있다는 거. 마사회는 해당 임원의 내부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차량에 서지 않아 순찰차가 음주 차량에 직접 부딪혀서 세워야 했죠. 이한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 뒤에서 튀어나온 외제차가 중앙분리대를 꺾어버리더니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고 적신호에도 속도를 높여 질주합니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거칠게 들이받고는 그대로 밀더니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7km 넘게 이어진 추격전은 순찰차가 음주운전 차량을 억지로 멈춰 세우고 나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현직 소방관으로 밝혀진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거는 저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만 골라 금품을 훔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둑질을 하려고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문을 열고 있었는데 마침 문을 연 차에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코미디 같은 사건,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슬며시 차문을 열더니 자기 차처럼 안을 뒤집니다. 근처에 주차한 다른 차도 태연하게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밀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만 노린 터리범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 사이드밀러가 펼쳐져 있는 승합차의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건장한 남성이 내립니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사이드밀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확인하고 그 주변에 주차를 한 뒤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아파트 주차장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잠복에 나섰는데 터리범이 하필이면 바로 그 차 문을 연 겁니다. 상당히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차를 범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앞차보다는 저희 차가 좀 더 큰 대형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차를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게 덜미를 잡힌 20대 절도범은 지난해 1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3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차 후에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오염물질이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7km가 넘는 하천이 온통 새파랗게 물들었는데 거기 살던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했죠.
오염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 방제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하천이 온통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주변엔 죽은 물고기가 떼지어 있습니다. 그제 밤 경기 화성시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로 유해 물질이 건물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천 따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퍼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보니까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신고를 했어요. 불이 난 창고에 있는 독성 물질이 불을 끌 때 쓴 소방수와 섞이면서 하천을 따라 7.4km 구간이 오염됐습니다. 창고엔 농약이나 표백제 등을 만드는 에틸렌 다이아민 등 위험물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오염수가 더는 하류로 흐르지 않게 둑을 세우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상부에서 하부하고 진천으로 깨끗한 물이 내려가서 확산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상태예요. 오염수가 하천 인근 농가 밖까지 유입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지만 오염 구간이 워낙 길어 방제를 마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물질 분석에 들어간 경기도 화성과 평택시는 모든 방제 비용을 사고업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을 노려 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걸 의심스럽게 여긴 경찰 덕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멀리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자 속도를 내보지만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갑자기 맞은편 왼쪽 차로에 있던 차량이 유턴하면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같은 교차로. 이 차량도 멈춤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다 반대 차로에 있던 차가 못 본 척 유턴하면서 사고가 납니다. 두 사고가 시점은 달랐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에 경찰은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이 돼가지고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확보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조사 결과 20대 주범 A씨 등 6명이 조직적으로 꾸민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일부러 사고를 냈고 하나같이 신호위반 차량만 노렸습니다. 신호위반하면 형사입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주는 거죠. 보호 처리를 하려고 하죠. 이들은 경기도 고양과 양주 등을 돌며 총 11건 보험 사기로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일당 6명을 보험 사기 위반 특별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한 해에만 무려 4,000건에 달한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 전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당장 단속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듯한데 이게 맞을까요? 이시열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정훈 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이곳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김 씨는 불응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 측정 거부 사태는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1년엔 래퍼 노엘, 이듬해인 2022년에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2022년엔 약 4,000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적발보다 형량이 더 낮은 걸까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일 경우 받게 되는 형량보다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엔 측정 거부죄의 법정형의 하한선만 낮을 뿐입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통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된다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해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거부죄의 경우 재판부에서 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음주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을까요? 3개월간 주운 남의 카드 최소 6장으로 서울 시내 금은방을 돌며 수십 개의 금반지를 사들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카드 뒷면에 있는 원래 주인의 사인을 흉내내니 금은방 주인들은 남의 카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금반지 2개를 고른 뒤 신용카드로 200여만 원을 결제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전화를 받은 금은방 주인이 뭔가 잘못됐다는 듯 급하게 나가보지만 이 남성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아버지 생일 선물 사러 왔다 그러죠. 2개는 아버지 거 사고 엄마도 하나 사줘야 된다고 또 엄마는 2돈짜리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신용카드는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카드 결제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카드 주인의 사인을 흉내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중구 금은방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4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의 커플링을 맞추러 왔다거나 아내에게 사주겠다며 카드로 금반지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시내 금은방을 돌며 최소 6명의 신용카드로 17차례에 걸쳐 금반지 20여 개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을 석 달 동안 피해왔던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죠.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다르다는 게 무죄 이유였었는데 2심은 이들 살균제도 독성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생산은 SK케미칼이 맡았고 애경과 이마트 상품으로 판매됐습니다.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유죄가 확정된 옥시, 홈플러스 등과 달리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옥시 등에서 쓴 원료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반면 SK케미칼 등이 쓴 원료는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SK케미칼과 애경 등 관계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SK케미칼이 쓴 원료가 질환을 일으켰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시험을 하는 거라고 질타하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영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구형보다는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해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관계자들과 검사 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했다면 이 녹취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데 그럼 만약 아이가 녹음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은 교사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당했습니다. 교사는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녹음기를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으면서 교사의 폭언이 드러난 건데 이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1, 2심 법원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자녀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부모가 자녀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비슷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며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주 씨가 자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 외 다른 증거로 죄가 입증된다면 유죄를 내릴 수도 있어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에 직접 다 숨지는 사람보다 연기를 마셔 다치거나 숨지는 사람이 더 많죠. 연기는 1초마다 한 계층을 올라갈 정도니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또 마취제를 넣은 것처럼 강해서 한 모금만 흡입을 해도 치명적이거든요. 때문에 불을 피해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피난 계단에 연기가 들어오면 안 되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연기를 막아주는 제한 설비가 없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뒤덮더니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이 연기의 다른 말은 유독가스입니다. 촬영 이틀 전 불이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집기들이 널려 있고 아직도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는데요. 이 연기에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어 한 번만 들이마셔도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질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산화탄소와 시아나수소입니다. 많은 유독가스를 한 번에 흡입을 하게 되면 수분 이내에도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에 영향을 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기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 계단을 직접 오르며 사람이 대피하는 속력과 연기가 퍼지는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물 6층 약 15m를 오르는데 1분 30초가 걸린 반면 1초에 3에서 5m를 상승하는 연기는 5초 만에 계단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이 난 아파트 1층에서 연기가 빠르게 퍼져 10층 주민이 15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재현 설비가 필요합니다. 재현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 계단으로 향하는 통로에 공기를 주입해 기압을 높여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에 있는 특별 피난 계단에는 재현 설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층의 신축 아파트엔 이 설비가 있지만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30대 남성이 계단에서 숨진 방학동 아파트도 재현 설비가 없었습니다. 재현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신규로 재현 설비를 설치하기에는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보다는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방화문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숨진 4명 중 1명은 대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학살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차량이 시신을 밟는 CCTV를 공개했습니다. 양측 모두 국제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서로 내가 더 나쁘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전에 나선 건데 그래도 잔혹함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하마스 대원이 차에 실려있던 이스라엘인 시신을 끌어내리고 이를 본 대원들은 카메라를 보고 환호합니다. 방 안은 방치된 시신들로 빼곡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이스라엘이 개설한 하마스 학살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이트에는 전 세계는 하마스의 야만성을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당한 이스라엘이 반대로 하마스의 집단 학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Tomorrow, the state of Israel will appear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dispel South Africa's absurd blood libel. 하마스도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잔혹한 영상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도망가는 하마스 대원을 쏘거나 차로 시신을 짓밟고 가는 영상 등이 포함됐는데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That it orders Israel not to do anything that may aggravate the situation. 국제사법재판소가 이틀에 걸쳐 첫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쟁 행위 중단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밤 11시 이후 외출하는 시민은 모두 다 죽이겠다. 치안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에콰도르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갱단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갱단의 폭력에 벌써 11명이 숨졌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초록색 휘발유를 든 남성이 복면을 쓴 채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맞은편에 세워진 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방화 현장입니다. 지난 8일 마약 범죄 조직 두목 아돌포 마시아스의 탈옥 이후 심해진 갱단의 도발로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급격히 치안이 나빠지자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어 내전 상태를 선언하는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Por la paz nacional estamos luchando también contra grupos terroristas que hoy en día son más de 20.000 personas los que los conforman. 휴교를 내리고 거리 곳곳에는 무장병력을 투입해 삼엄한 경계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TV 방송국을 침입해 촛불이를 겨누는 괴한이 생중계되면서 거리의 시민 발걸음이 뚝 끊기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Por los actos que hubo ayer, hay muchas personas ya no han salido a trabajar, no han venido a sus negocios.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갱단의 폭력 사태를 규탄하며 에콰도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선 이미 AI가 화두라고 전해드렸죠. AI가 이젠 피부 관리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센서를 감지해 진짜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손가락을 내놓고 녹내장까지 보완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CES 현장에서 한범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올해 CES 개막식 기조연설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맡았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가전이나 모빌리티 업계가 아니어서 이례적인데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뷰티 산업에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로레알은 AI가 피부 관리에 조언을 해주는 앱을 공개했습니다. So I still feel a bit jet-lagged and I'm sure it shows. Do you have any advice? As a first step, I would recommend Revitalift Hyaluronic Eye Serum. 절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 손가락은 AI 기술과 로봇을 결합해 인간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없어 의수를 착용한 경우입니다. 주변에 반지를 끼고 움직임을 모방하면 이렇게 진짜 손가락처럼 움직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녹내장 등으로 시야가 흐려진 부분을 살리는 의료용 안경을 만든 업체는 CES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체지방 측정기 업체인 인바디는 AI와 1억 명 데이터가 결합해 신체 성분 변화를 예측합니다. 앱을 틀고 헤드폰을 쓰면 배경음 없이 사람 음성만 들립니다. 하반신 장애인을 위한 운동 게임기, 바퀴살이 없이 더 안전한 자전거도 선보였습니다. 100% 고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행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CES는 헬스와 뷰티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내에선 고령자도 험한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한층 가까워진 로봇. 몸이 불편한 사람은 로봇 기술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박통일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65살 최성철 씨가 서울 북한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해발 604m인 북한산 영봉까지 왕복길이만 5km. 험한 산길과 바위 능선을 넘어 정상을 정복하기까지 무릎과 고관절엔 별 부담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로봇 덕분입니다. 다리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돌부리에 끌리는 일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10년? 아니,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최 씨가 착용한 로봇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근력 보조 로봇입니다. 로봇이 동작을 예측하고 힘을 더해줘 착용자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고관절에 장착된 장치가 몸의 균형을 보조하고 다리 근력을 최대 30%까지 강화시켜 육체적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2kg대 무게로 타인의 도움 없이 착용할 수 있어 고령자의 재활이나 일상 보조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평지, 계단, 경사, 불규칙한 산길, 돌길 등 우리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로봇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보행 근력 보조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박람회 CES에서도 가장 큰 관심 분야인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9조 원대에서 2년 뒤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매일 아침 집 앞에 배달되는 우유나 요구르트, 신문을 우리는 구독한다고 하죠. 최근 구독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주축으로 가성비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상품이 인기라고 하네요.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즐겨 쓰는 최지혜 씨는 새로운 기기를 사지 않고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고가 84만 원대인 스마트폰을 6만 9천 원 요금제로 쓸 때 내는 기기 구독료는 매달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살 때 매달 18,000원가량을 2년간 기기값으로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 90% 가까이 저렴합니다. 2년 뒤 기기를 반납해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MZ세대들은 가성비를 챙기며 최신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2,000원으로 내고 쓰니까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가성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구독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20대 김태우 씨는 매달 새 양말 3켤레를 구독하는데 성별과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이 배달돼 상자를 열 때마다 설렙니다. 매달 21개 디자인이 새롭게 나와서 그냥 양말을 저희가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2020년 40조 원에서 2025년에는 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를 낙인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정된 금액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다만 소비자가 언제든 구독을 중단할 수 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이 뒤따라야 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위기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하면서 한 고비를 넘긴 건데, 하지만 실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우발 채무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규모일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PF 시장과 회자채 시장도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 찬성표를 던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 609곳 가운데 압도적인 숫자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영그룹이 SBS와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계획을 밝히고 금융당국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반대할 명분이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게 되고 채권 행사도 유예됩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태영건설 우발 채무 규모가 대규모로 나올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추가 담보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TF 사업장 중에 정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보증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곳이 많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한 공적 보증 강화로 선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됐던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태영건설 사태로 중소건설사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자금난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당정이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올해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채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사면은 과거 IMF 당시 2차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1년 8월에도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대 29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그 대상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 등에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금융권이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당정은 통신비를 미납한 최대 37만 명에 대해 금융 연체와 연계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지금 현재 아무리 강해 보이는 개체라도 한순간에 멸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살던 3m에 달하는 거대 유인원이 기후 변화로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는 현재 6번째 대멸종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 중국 남부에선 거대 유인원이 살았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 블랙키라고 부르는 이 종은 키 3m, 몸무게는 최대 300kg에 이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다른 유인원들이 대부분 현대에도 존재하는데 유독 이 종만 멸종했습니다. 它个子这么大，理论上讲应该更强大，应该有更强的能力去应付大自然的选择，但事实上不是这样子。这其中的原因是什么？ 호주와 중국 등 국제연구팀이 내놓은 멸종 이유는 바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30만 년 전 중국 남부는 울창한 숲과 숲풀이 있고 계절 변동이 적고 먹이와 물이 풍부해 기간토피테쿠스가 살기 적당했습니다. 그러다 29만 5천 년에서 21만 5천 년 사이 기후가 크게 변하며 계절이 생기고 숲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이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먹잇감이 줄면서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森林变得更加开放，木本植物变少，蕨类的植物增加，导致布氏巨猿原来所偏好的那些食物减少了。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영장류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먹잇감을 다양하게 가져가며 살아남았습니다. 연구팀은 6번째 대멸종의 위협이 다가오는 지금 과거 종의 멸종 원인을 밝혀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대표 선수 모두 우승을 꿈꾸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14년 전 예비 명단에 뽑힌 18살 소년 손흥민의 꿈은 아시안컵 출전이었습니다. 일단 예비 명단에 든 거지만 일단 거기에 나갈 수 있게. 최종 명단에 들어 첫 아시안컵에 나선 손흥민은 국가대표 데뷔골까지 신고하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쏙쏙 자란 손흥민은 독일을 떠나 세계 최고의 무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고 토트넘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해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은 우승에 목마른 상태입니다. 23살 이하 선수들이 나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빼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등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축구에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안기고 싶은 게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한 손흥민과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바레인과의 첫 경기로 아시안컵 정상을 향한 여정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틀째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새벽에 먼지가 또 한 번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텐데요. 이 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잔류하다가 오후부터 차차 흩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와 호남에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빙판길에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1도, 창원 0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